기후 미식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먹거리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화제 베스트셀러 탄소로운 식탁의 저자 윤지로 넥스트그룹 미디어 총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탄소로운 식탁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카메라에 보여드리고 여기 보면 기후변화 기자상 대상,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기후위기 원인과 탄소 중립 대책, 이렇게 띠지에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쓰고 상도 많이 받은 굉장히 유명한 환경 전문 기자분이시구나 했는데요. 지금 기후환경정책연구기관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기자 일을 하시다가 정책연구기관으로 전업 네. 일을 바꾸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책 앞에다가 화제의 베스트셀러라는 그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이직의 이유라고 하면 제가 18년 근무하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신문사에서 18년. 네, 그러면은 만약에 1년에 이유가 하나씩만 쌓여도 18개라서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대개는 여느 직장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고충인데, 거기다가 이제 저만의 기자로서의 특수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제까지 기사를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덧 데스크가 곧 될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네. 데스크가 되면 기사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른 후배 기자들이 쓴 걸 이제 다듬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어차피 내가 기사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이제 그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제 사단법인 넥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미디어 총괄일을. 네. 네. 그러니까 현장 기자 일을 더 즐거워하셨나 봐요. 데스킹하는. 그쵸. 기자의 가장 큰 매력이 사실 내 이름 석자 달고서 기사 나오는 게 가장 네. 큰 메리트거든요. 기자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거 오로지 하나인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되게 큰 상실감이 들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은 더 승진하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데스크가 되고 싶어하고 윤지로 기자님은 아마 현장에서 취재하고 글 쓰고 하는 기자 일을 정말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부 쪽에서 주로 취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 책 탄소로운 식탁은 사실 먹거리에 대한 얘기, 네. 농업에 대한 얘기,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 네. 사회부에서 취재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이쪽 분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있었을까요? 사실 농업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일이 별로 없긴 없어요. 이거 아마 저만 그렇지도 않고 아마 진행자님도 맞아요. 그러실 네, 거예요. 저도 오늘의 기후하면서 농업에 네.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처음 갖게 됐어요. 네, 맞아요. 이게 도시화율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 90%가 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골과의 어떤 접점도 없고 그냥 우리는 마트 가서 사면 되는 거고 소비자로서만 있다 보니까 생산 과정을 전혀 알 일이 없는데 이게 제가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2020년인데 네. 사실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무슨 내용으로 책을 쓸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제 어쩌다 보니까 계기가 돼서 책을 쓰게 될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제를 쭉 생각을 해봤죠. 근데 뭐 쓰지? 그랬는데 이제 2020년이거든요. 그게. 네. 그때 약간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들 코로나? 아시겠지. 네.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으면서 막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막 탄소 중립 이런 게 선언이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때 기존의 동물권 단체분들이 이제 동물복지 차원에서 많이 막 이렇게 이제 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후변화 이슈랑 같이 엮어서 막 동물복지나 이런 고기 섭취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니까 이게 다 그런 무슨 토론회를 하면 이게 다 온라인으로 중계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막 보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대부분 두 가지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먹거리 기르는 게 이제 어려워졌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고기가 뭔가 문제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의식주 얘기하는데 그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걸로
그것과 기후변화의 관계가 이렇게 단순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여기가 틈새겠다 싶어서 이제 알아보게 됐죠. 네, 아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일을 오래 하시다가 네. 책을 하나 써야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이슈가 기후 위기 이슈가 네. 부각이 되고 있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고기만 안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건가? 이 생각은 한 번씩 다 해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탄고지 식단을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어서 날씬한 몸을 만들자. 건강한 몸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탄고지 식단 얘기를 하는데 탄소로운 식탁에서는 저탄고지가 네. 탄소를 줄이고 음식물에 대한 지식을 늘리자. 네.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좀 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의역을 하자면 이제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탄소를 이런 뜻인데요.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업에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생각을 하면 축산업들은 이제 많이 아세요. 뭐 소트림 할 때 뭐가 나온다, 뭐 분뇨 처리할 때 뭐가 나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겠다라고 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터넷에다가 그 음식물의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 이런 거 이제 딱 검색을 해보면 뭐 네. 설렁탕은 얼마, 무슨 콩나물은 얼마, 막 이런 게 쭉 나와요. 쭉 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공통적으로 뭐냐면 소나 소고기가 들어간 거는 뭐 배출량 갑자기 엄청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채식 위주면은 뭐 배출량이 되게 적게 나오고 이런 그런 이제 자료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거가 저는 늘 궁금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값이 딱 얼마 막 257g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250g도 아니고 네. 257g. 너무 구체적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돼서 이렇게 값이 나온 거지? 네. 라고 하는데 그걸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작물을 기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네. 들면 이제 노지 재배할 때 작물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노지 재배를 할 때는 그 10헥타르당 수도 광열비 그러니까 물 쓰고 전기 쓰고 할 때 내는 그 요금이 4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평균. 네. 그런데 이걸 시설에서 재배를 하면 147만 원으로 뛰거든요. 그 말인즉 시설로 작물을 들여오는 순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물도 우리가 대신 대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엄청 많이 쓰게 되는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이를 또 시설에서 재배를 한다 그래도 이게 그냥 시설에서 기르는 것과 시설에서도 막 촉성 재배를 해서 빨리 기르는 거는 또 1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 수도 광열비가.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탄소 발자국 정보는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잘 찾아보면 외국의 어떤 보고서나 어떤 기관에서 낸 그런 걸 레퍼런스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시설 재배 계속 말씀드리면 그리고 시설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와 또 유럽에서 쓰는 전기는 전기세가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요금도 다르거냐. 전기에서 만드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네. 하면은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가 되게 그렇죠. 중요한데. 만드는 방식이 다르니까. 네. 근데 우리는 뭐 석탄을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는 전기의 그 배출 개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뭔가 이제 그냥 남의 나라 외국의 자료를 쓰는 게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나라마다 뭐 그 비료 사용량도 다 다르고 할 다를 텐데. 텐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정량적인 정보가 어차피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네. 그래서 그걸로 의존해서 뭔가를 사실 그거 자체가 저는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라고 별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어떻게 왜 배출이 됐는지 그걸 그냥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져가면서 내 식단의 어떤 그런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탄고지라고 말을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 음식물 하나 각 종류마다 이게 탄소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 그 계산된 표가 있는데 네. 그거를 보고 단순히 계산하기보다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그 숫자는 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 과정을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네. 이게 정말 기자 정신이 빛나는 대목이네요. 보통 이러면 네. 숫자 틀리겠지 아무렴 뭐 딱 맞겠어 하면서도 대충 맞춰보는데 그냥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여기 탄소로운 식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청취자분들.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네.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저기 이제 책 구성이 축산업이랑 재배업이랑 어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쓴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되는 게 싫었거든요. 그럼 고기 끊으면 된다. 오케이. 땡. 여기서 끝나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어차피 비건 될 거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 네. 나머지 나는 굳이 고기를 꼭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나? 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알면 거기에서 또 해결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 책 보시고 이제 주변 분들이 너 비건 책 썼다며? 막 이렇게 탄소로운 식탁 하면 바로 사람들이 채식하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네. 사실은 그렇진 않고 이제 고기를 이제 물론 줄여야 되긴 해요. 고기가 근데 이야기하기가 되게 복잡하죠. 뭐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고기 자체 소가 뭐 트림해서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뭐 토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부터 해가지고 워낙 이제 또 동물 복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서 고기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진짜 우리가 진짜 절대 빈곤이었던 뭐 70년대 이전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를 줄였으면 좋겠다 얘기 정도는 하고 있다. 네. 고기를 먹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쉬었다가 또 이후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책에서 보면 나는 한때 음식을 고기와 나머지로 분류할 만큼 고기식주의자였다. 요즘 말로 뭐 고기 러버 이렇게 쓰셨던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고기를 드시나요? 기자하실 때는 뒤풀이 때 고기나 이런 거 많이 드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뭐 근데 기자여서 고기를 많이 먹었던 건 아니고 네. 근데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 왜냐면은 제가 야채를 싫어해가지고. 네. 그래서 고기를 아니면은 그래서 고기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고기를 끊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왜 채식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저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페스코 단계.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장 얕은 단계가 이제 플렉스테리언이라고 해서 그냥 네. 간헐적으로 좀 안 먹고 하는 정도가 있고 이게 뭐 단계가 막 9단계도 있고 7단계도 있고 하는데 저는 다는 모르고 일단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고 저처럼 육고기만 안 먹는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락토 오보라고 해서 그 이제 유제품이랑 그 달걀 뭐 요런 거는 먹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먹고 그런 이제 뭐 단계가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건은 이제 어떠한 그 고기나 아니면 뭐 어류가 됐건 이런 것도 안 먹는 단계. 유제품도 안 먹고. 그거보다 더 끝판왕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작물도 재배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연히 떨어진 낙과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거 이제 먹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극단적 단계는 아니고 저는 비건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셨으면 이런 걸 공부하면서 그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대단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비건이세요? 네. 저는 근데 어릴 때 네. 고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서 억지로 먹였어요. 부모님들이 이거 먹어야 키 커 막 이러면서. 근데 키가 엄청 크시네요. 근데 그 억지로 먹여가지고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고기를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자주 드시나요? 지금은 이제 제가 선택해서 먹는 경우는 아예 없고요. 다만 제가 이런 나의 선택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약간 그 꼼수를 부린 게 1년에 하루는 먹자. 그래서 정한 날이 이제 4월 4일. 죽자. 그러니까 4월 4일. 그래서 그날은 이제 아침부터 먹어요. 아침부터 점심, 저녁 다 고기를 먹고. 이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주 5일을 버티는 게 주말이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버티잖아요. 약간 저한테 그런 의미로. 1년을 364일을 고기를 안 먹는데 4월 4일에 몰아서 한번 먹어주는.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그 방법.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생님도 고기는 아무래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뭐 동물을 키우는 과정도 그렇고 꼭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전문가분들 나오시면서 말씀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이 채식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쓰레기를 안 버리고 전기를 아끼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천은 채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의견, 기후 대응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채식이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IPCC 보고서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뭐 식단 변화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이제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 식단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뭐 육식을 이제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 배출량을 일단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이제 개인이 선택적으로 내가 그 식단을 바꾸면 이거는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정책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네네. 재생에너지 깔고 뭐 용광로를 뭐 좀 전기로를 바꾸고 하는 거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투자가 네네. 들어가지만 식단을 바꾸는 건 진짜 내가 맘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굉장히 쉽게 그 로우 행잉 프루트, 금방 딸 수 있는 과일처럼 이제 금방 할 수 있다, 비용 효율적이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면은 뭐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채식은 그러면 되게 지속 가능하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채식도 재배하는 데서 역시 탄소가 배출된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이제 사실 채식이랑 뭔가 온실가스 배출을 쉽게 떠올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재배라는 거는 뭐 그 만년 전에 농업혁명 이후로 계속 해왔던 행위인데 네네. 이게 무슨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잘 떠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사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하는 그 농사 그 행위는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방식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온갖 전통 농법이 아니다. 기계가 들어와 있고 네. 무슨 비료를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비료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 전통적으로는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우연히 이제 경험적으로 콩을 심어봤더니 뭔가 땅이 비옥해지네. 뭐 비료를 퇴비를 뿌렸더니 뭐 이제 잘 자랐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몰랐지만 질소 같은 걸 이제 보충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질소 비료나 이런 걸 합성하게 되면서 막 양도 딱 균일하게 맞춰서 네네. 잘 뿌리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질소라는 게 또 그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비료를 뿌릴 때도 또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또 온실기체를 만들어내고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뭐 농기계 사용에 쓰는 에너지도 그렇고 시설 재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재배업도 친환경적으로 같이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채식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그거 기르는 데는 뭐 전기 안 쓰는 줄 알아? 화석연료 안 쓰는 줄 알아? 막 이런 얘기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채식도 그러한 점이 있고 탄소를 배출하는 점이 있고, 네. 고기도 뭐 당연히 탄소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보면은 육해공의 문제점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네. 먹거리의 육해공의 문제점을. 네. 그러면 우리는 뭘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독자나 청취자분들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네, 그 답이요. 사실 저 책에는 그 답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 그냥 입맛을 바꿔라 정도밖에 없고, 저는 이렇게 개인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아, 사람들이 네. 기후가 이상해지는 건 느끼는데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걸 것 같아요. 뒤늦게 알았어요. 이 책 네. 내고서 강의 다닐 때 보면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네네.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기를 이제 줄이고 하는데, 고기를 만약에 먹긴 먹어야겠으면 소고기보다는 뭐 돼지를 먹는다거나, 그러니까 돼지보다는 닭고기를 먹는다거나 하면 적어도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두부 같은 걸 먹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노지 재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노지에서 자란 거라면 캐나다산 콩을 대두를 만든 사기보다는 그 두부보다는 그냥 네. 국내산 유기농 콩으로 만든 그런 걸로 하면은 그것도 이제 감축에 도움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송 과정에서의 발자국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은 모르시겠지만 식품에도 저탄소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식재료 주문하는 그런 어플에서 검색창에 저탄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주로 과일이 많아요. 저탄소 사과, 저탄소 포도 뭐 이런 것들, 농작물. 뭐 저탄소 인증이 그럼 진짜 저탄소예요라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저탄소 인증되는 그런 것도 요새 이제 축산업도 나왔더라고요. 저탄소 소고기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꼭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도 있지만 그 후에 뭐 포장을 하고 유통하고 하는 경우도 다 이제 배출량이니까 뭐 포장이 좀 덜 된 것들 그리고 유통기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오늘 저녁에 나 두부 구워 먹을 건데 굳이 뭐 우리가 막 10일까지 열흘까지 유통기한 넉넉히 남은 걸 살 필요는 없다. 그거 아무도 안 사면 결국 그냥 나중에 폐기되는 버리게 수밖에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이제 유통기한 짧아도 내가 금방 먹을 거면 그거 사고 뭐 이런 거 못난이 작물을 뭐 산다든지.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소소하지만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먹거리 기후 대응 분야에 민감한 주제들, 배양육, 무경운 농법, 이거 정말 말 많더라고요. 무경운 택평 농법, 이런 현실적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또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탄소로운 식탁의 저자 윤지로 넥스트그룹 미디어 총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